2020년도 지방직 서울시 재배학개론 해설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번 문제. 1번 문제 같은 경우는 작물의 기원지별 작물 분류로 옳지 않은 것을 물어보는 문제이고요. 정답은 2번. 중국 지역 조진주조 이렇게 써 있는 거, 이게 정답이 되네요. 이 중국 지역에서 조라고 하는 거가 써 있는 거는 맞아요. 그런데 이 진주조라고 하는 거, 이거는 이제 중앙 아프리카 지역이 되는 것이죠. 진주조가 중앙 아프리카 지역이다. 그래서 정답이 2번이 되는 것이죠. 그러면 중앙 아프리카 지역 같은 경우는 진주조 외에도 이제 수수라고 하는 것도 중앙 아프리카 지역에 들어가고요. 그리고 수박과 참외라고 하는 것, 수수, 수박, 그리고 참외까지도 이렇게 중앙 아프리카 지역에 들어가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러면 중국 지역 같은 경우는 조 외에도 육조보리와 피, 메밀, 콩팥, 육조보리, 피, 메밀, 콩팥, 그리고 파, 인삼, 배추, 자운형, 동양배, 감, 복숭아, 얘네들이 중국 지역의 기원지가 되는 것들이죠. 그래서 1번에는 정답이 2번이 되고요. 2번으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2번 문제, 무배유종자에 해당하는 작물을 물어보고 있는 문제이고요. 종자를 구분을 할 때 배유종자와 무배유종자 이렇게 구분을 하는데요. 무배유종자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종자를 봤을 때 배유와 배가 명확하게 구분이 안 되는 거, 그거 우리가 이제 무배유종자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어요. 그런데 이 무배유종자 같은 경우도 처음에는 배유가 있었는데 배유에 있었던 양분을 자엽이 다 빨아가서 그래서 배유가 태화가 된 경우이죠. 일단 정답은 상추라고 하는 것이 되는 것이고요. 벼, 보리, 양파, 그리고 밀, 옥수수 같은 애들은 다 배유종자 또는 유배유종자라고 표현하는 것에 들어가는 것이고요. 그런데 상추, 그리고 콩팥, 완두 같은 것들이 또 무배유종자에 들어가는 것이죠. 콩팥, 완두까지도 무배유종자에 들어가는 거예요. 얘네들도 무배유종자. 그래서 이거 같은 경우도 이제 배유의 유무에 의한 구분이 우리 재배 기술 파트에서 또 확인을 하실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이 외에도 오이라고 하는 것도 한 개 또 같이 알고 계시면 더 좋겠고요. 그래서 이번에는 정답이 1번이고요. 그리고 3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3번 문제 아주 기본적인 문제이죠. 그죠? 보시면 신품종의 3대 구비 조건에 해당하지 않는 것을 물어보고 있고요. 정답은 우수성이라고 하는 것이죠. 신품종의 3대 구비 조건이라고 하는 것은 구별성, 안정성, 균일성, 이 세 가지다라고 하는 거. 그래서 이거는 아마 자격증을 따셨다거나 하셨을 때에도 그때에도 외우셨을 사항이 되는 것이고, 그리고 굉장히 옛날부터 기출이 많이 되었었던 아주 기본 중의 기본이에요. 그래서 반드시 맞춰주셨어야 되는 문제가 되는 거죠. 3번에는 답이 3번이고요. 그리고 이제 4번으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해에 대한 대책, 옳지 않은 것이 무엇이냐. 여기서 말하는 한 해라고 하는 것은 물이 부족해서 생기는 피해를 의미하는 것이죠. 지금 정답은 2번이 되는 거죠. 일단 물이 부족한 이 한 해가 있으면 당연히 건조한 조건에서 잘 견디는 작물을 선택해야 된다. 그리고 인산 칼리의 시비를 피하고 질소시용을 늘린다. 지금 이렇게 써 있는데요. 질소 다용을 피한다. 질소 다용을 피한다. 이렇게 바뀌어야 되는 것이고, 그리고 퇴비, 인산, 칼리를 증시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인산과 칼리는 늘려주고 질소는 줄여줘야 된다. 이렇게 바뀌어줘야 되는 것이죠. 기본적으로 인산과 칼리 같은 경우는 뿌리를 굉장히 튼튼하게 해주는 특성을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또 칼리의 공급이 충분하게 잘 되었을 때 뿌리가 깊고 넓게 잘 자라는 특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건조한 조건에서도 이 수분을 충분히 조금이라도 더 먹을 수 있는 그런 특성을 가지게 되죠. 그런데 이 굉장히 건조한 조건에서 질소 시용을 늘리게 되면 질소라고 하는 것은 몸체를 커다랗게 되게 하는 그런 작물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건조한 조건에서 몸체만 더 커지게 된다면 오히려 건조한 이유 때문에 생기는 피해가 더 커지는 현상이 생기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볼이나 밀은 봄철 건조할 때 밟아준다. 이렇게 밟아주면은 오히려 땅에 있는 물이 이렇게 힘에 의해서 살짝 이렇게 올라오게 되는 그런 현상이 생기기 때문에 그래서 수분 공급을 받을 수가 있고요. 그리고 또 수리 불안전답이라고 하는 곳은 내가 물을 마음대로 주기 어려운 그런 곳, 그런 곳은 건답 직파, 물이 없는 상태에서 직파를 하는 방법이거나 아니면 만식 적응 재배, 늦게 이양을 하는 만식 적응 재배를 고려를 해야 한다. 그래서 답은 2번이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5번 문제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유전적 침식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물어보는 문제이고요. 네, 정답은 2번. 유전적 침식이라고 하는 것은 우량한 애들만 계속 기르다 보니까 다양한 재래종이 없어졌다. 이게 유전적 침식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유전적 침식하고 같이 구분을 해야 되는 거가 있는데 유전적 취약성이라고 하는 것을 구분을 해야죠. 유전적 취약성이라고 하는 것은 우량한 품종만 계속 재배를 하다 보니까 냉해 또는 병해충 같은 것의 피해로부터 개인장이 피해가 급격하게 많이 받게 되는 현상이 생겼다라는 거. 그게 이제 유전적인 취약성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3번 이게 유전적 취약성에 대한 설명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죠. 3번이 유전적 취약성에 대한 설명 그리고 유전적 침식은 2번. 그래서 5번 문제 정답은 2번이 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6번으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6번 문제 같은 경우는 굉장히 지역적인 부분에서 출제가 됐어요. 그래서 보통은 뭐 우리가 이렇게 지금 보통은 이런 약물, 이런 약품, 농약이라든지 이런 제초제와 관련한 것들이 문제가 나오면은 선택성이냐 비선택성이냐, 호르몬형이냐 아니냐 주로 이러한 것들 위주로 많이 출제가 되었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제초제와 관련해서 이제는 토양 처리 제초제에 속하냐 안 속하냐 이런 것도 물어보고 있기 때문에 예전보다 좀 더 지역적으로 공부를 할 필요성이 있어요. 일단 답은 프로파닐, 답은 1번이 되는 것이고요. 이것도 역시 이제 재배 기술 파트에서 문제가 출제가 되었고요. 2020년도 재배학책 기준으로는 이거는 교재에서 542페이지에서 확인을 하실 수 있는 그런 사항이에요. 그래서 이 프로파닐이라고 하는 것은 건답직파 또는 모짜리 또는 담수직파 같은 것을 할 때에 경역 처리를 한다라고 써 있는 것을 우리가 확인을 할 수가 있어요. 경역 처리를 한다. 경역 처리를 한다. 줄기와 잎 같은 데에다가 직접 뿌려줘야 되는 그런 특성을 가지는 것이죠. 그래서 답이 이제 1번이 되는 것이고요. 사실 재배학 같은 경우는 다른 과목에 비해서 범위가 굉장히 좁은 과목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한 문제라도 틀리게 하려면은 굉장히 지역적인 부분, 전에 안 냈었던 부분에서 문제를 출제를 해야 되는데 그렇게 지역적인 문제를 출제할 만한 제일 좋은 부분이 재배 기술과 관련한 부분이에요. 그래서 점수가 좀 안 나오는 회차 또는 어렵게 느껴지는 회차 같은 경우는 주로 재배 기술 파트에서 문제가 좀 많이 나왔을 때 그때 어렵게 느껴지는 그런 경향을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일단 답은 1번. 그래서 이 프로파닐이 모짜리 또는 뭐 건답직파 이런 것을 할 때 이용하는 경역 처리 제초제이다. 그리고 이제 7번 문제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7번 문제, 이거는 어려운 문제는 아닌데 대충 보면은 그냥 빨리빨리 풀어야지 하고 대충 봐가지고 실수가 나올 수 있는 그런 문제가 되는 것이죠. 옳지 않은 것은 1번이 되는 것이죠. 화분과 배낭발달 및 수정에 대한 설명, 옳지 않은 것을 찾아라 라고 하는 문제인데요. 화분 모세포라고 하는 것은 EN 상태, 그죠? 그런데 이 EN 상태인 화분 모세포가 감수 분열을 해서 화분세포가 되어야 1N 상태의 화분세포가 되고, 그리고 이 1N 상태인 화분세포가 두 번 체세포 분열을 해서 진짜 우리가 꽃가루라고 말하는 화분이 만들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거는 이제 1N 상태의 화분세포가 두 번째 세포 분열을 해서 성숙한 화분이 된다. 이렇게 우리가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우리 교재 기준으로 82페이지에서도 확인을 하실 수가 있는 그런 사항이 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또 각 화분 속에는 한 개의 화분간 세포와 두 개의 정세포가 들어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일단 2N 상태인 애가 감수 분열해서 1N 상태가 되고 나서 그리고서 성숙한 화분으로 되는 것이다. 그렇죠? 그래서 답이 1번이 되는 것이죠.
그리고 지금 여기 배낭 모세포로부터 분화해서 성숙된 배낭에는 지금 이렇게 써 있는 거, 이거 같은 경우 3번 같은 경우도 보시면 배낭 모세포라고 하는 것은 2N 상태예요. 그런데 지금 이 2N 상태인 애가 1N 상태로 감수 분열이 되고 나서 그렇게 배낭세포라고 하는 것이 되고, 그리고 진짜로 성숙된 배낭이 되었을 때 그 안에 반족세포, 극핵, 난세포, 조세포 이런 애들이 들어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여기서 보면 배낭 모세포로부터 분화했다라고 하는 것은 배낭 모세포로부터 시작이 됐다 이런 뜻인 거예요. 그러니까 감수 분열하고 나서, 그리고 또 얘네들이 1N 상태의 애가 유사 분열하고 나서 이렇게 된 걸 그냥 통으로 이렇게 썼다고 생각하시면 되는 것이죠. 그리고 난세포와 극핵은 정세포와 수정해서 배와 배유로 발달을 하게 된다. 이 화분과 작물이라고 하는 것은 이거는 중복 수정을 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 거죠. 중복 수정을 하기 때문에 난세포라고 하는 것이 한 개의 정세포와 만나서 이게 1N짜리와 1N짜리가 만나서 2N 상태인 접합자가 되고, 얘가 배가 될 것이고, 그리고 이 극핵이라고 하는 것은 2N 상태이고 얘가 1N 상태인 정세포와 합해져서 3N 상태인 배유핵이 되고, 얘가 이제 배유가 되는 것이다 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중복 수정을 하는 애죠. 그리고 이제 8번. 8번 문제로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8번 문제의 정답은 3번. 3번이죠. 지금 왜 정답이 3번이냐면 교차가 어느 시기에 일어나냐, 이거를 우리가 생각하시면 되는 거죠. 교차가 일어나는 시기는 대합기가 아니고 태사기이다. 그래서 8번의 답이 3번이 되는 것이죠. 이 사안 같은 경우는 우리 교재에서 2020년도 재배학 교재 기준으로 108페이지에서도 확인을 하실 수가 있는 그런 사항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1감수분열 전기에 태사기에 교차가 일어난다. 그래서 정답이 3번이 되는 것이죠. 그리고 뭐 나머지 보기 같은 경우는 뭐 사실 워낙에 많이 보셨을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헷갈리는 것은 없을 거라고 생각 들고요. 그리고 9번 문제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토양 산성화 원인이 아닌 것은 4번. 규산염 광물의 가수분해가 일어나는 지역. 이게 정답이 되죠. 이렇게 규산염 광물의 가수분해가 일어나는 지역은 산성이 되는 곳이 아니라 알칼리성 토양이 되는 조건인 거예요. 알칼리성 토양이 되는 조건이다. 그래서 사실 이거 같은 경우는 우리 교재 2020년도 재배학책 기준으로 보면은 212페이지에 산성화의 원인이 있고요. 그리고 바로 다음 장에 바로 연결이 되어서 알칼리성 토양이 되는 원인이 써 있어요. 거기에 이게 바로 써 있고요. 그래서 213페이지에 이게 써 있을 거예요. 그래서 답은 4번이 되는 것이고요. 기본적으로 토양 산성화의 원인이라고 하는 것도 워낙에 많이 출제가 되었어요. 그전에요. 그래서 위포화 교질이 생겼을 때 산성 비료로 썼을 때 탄산 유기산이라고 하는 것들이 있을 때 이런 조건이 이제 산성화가 되는 조건이 되는 것이고, 또 추가적으로 한번 언급을 해본다면은 강우량이 많은 조건일 때에도 또 산성이 된다 이렇게도 얘기를 하게 되죠. 비가 굉장히 많이 오면 토양에서 물이 내려갈 때 자기 혼자 내려가는 것이 아니고 토양에 있는 양분들도 같이 쓸고 내려가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토양에 있는 양분을 이제 쓸고 내려가면 점점 토양이 산성이 되는 경우가 많죠. 그리고 유기물이 분해가 될 때에는 부식산이라고 하는 물질들이 생성이 되죠. 그래서 유기물이 분해가 될 때 생기는 산성 물질들, 그런 것들로부터 또 산성이 되는 현상도 우리가 볼 수가 있고요. 그래서 9번에는 답이 4번, 이거는 이제 알칼리성 토양이 되는 이유가 된다라는 거죠. 10번, 식물 호르몬에 대해서 물어보고 있어요. 노화, 낙엽 촉진, 휴면 유도, 기공 폐쇄 증산 억제. 보자마자 이거 나한테 ABA 물어보는 거구나 딱 생각하실 수 있으셔야 되는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 ABA라고 하는 것은 식물체 잎에 있는 기공을 닿게 한다더라, 휴면을 유도한다더라, 이런 것은 ABA와 관련해서 아주 기본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되는 조건이고, 그래서 식물체가 건조한 조건에서 잘 견디는 애들을 보면 그런 건조한 조건에서 ABA의 농도가 상당히 높아져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 ABA라고 하는 것은 이제 스트레스 호르몬 이렇게도 얘기를 하는데, 특히 수분 스트레스에 아주 민감하게 반응을 하는 호르몬이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여기 1번을 보시면 옥신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옥신은 정화 우세 현상,
그리고 뿌리 생장 이러한 것들에 관여하게 되죠. 그리고 지금 뿌리 생장이라고 말씀드린 것은 삽목 같은 것을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삽목을 할 때에 우리가 가지를 잘라서 그 잘라진 부분에다가 하얀 가루를 묻혀서 삽목을 실시하는데 그때 묻히는 하얀 가루가 옥신계 물질이다. 그렇죠? 그래서 옥신은 정화우세 현상 그리고 이제 뿌리 생장 또는 뿌리 발근 뭐 이런 거에 관여한다. 일단 다른 것들 굉장히 많지만 그냥 딱 두 개만 말씀드린 것이고요. 그리고 이제 시토키닌이라고 하는 것은 이거는 세포 분열 반드시 이제 연결돼야 되는 것이 세포 분열이라고 하는 거. 그리고 얘는 노화 억제, 신선도 유지 이러한 것들이죠. 그리고 에틸렌이라고 하는 거, 이거는 이제 과실 성숙 같은 것과 또 아주 밀접하게 관련이 있는 것이고, 그리고 이 에틸렌 같은 경우도 스트레스에 아주 민감하게 반응하는 호르몬이에요. 그래서 식물체가 상처를 입었다거나 했을 때 그때 또 에틸렌의 생성이 많아지는 것도 우리가 볼 수가 있죠. 그래서 10번에는 정답이 3번이 되는 것이고요. 11번으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pF 2.7에서 4.5로서 작물이 주로 이용하는 거 모관수, 작물이 이용한다. 이것만 딱 봐도 우리가 알 수 있죠. 그런데 아무래도 공부를 하시다 보면은 이제 실제 시험장에서 가보면은 사실 pF 값 같은 게 갑자기 헷갈린다 막 이러시는 분들도 되게 많아요. 그런데 pF 값을 헷갈렸어도 작물이 이용한다만 봐도 그냥 바로 우리가 찾을 수 있는 거죠. 작물이 이용하는 물은 모관수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 결합수라고 하는 거, 이 결합수라고 하는 것은 점토광물하고 완전히 결합이 되어 있기 때문에 분리 자체가 안 되는 물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식물들이 이용할 수 없는 물이 되는 것이죠. 그리고 중력수라고 하는 것은 그냥 중력힌 방향대로 그냥 밑으로 쭉 빠지는 물이 중력수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비모관 공급에 의해서 밑으로 쭉 내려가는 물이면서 얘는 pF가 0에서 2.7 정도가 된다는 거죠. pF 값이 0에서 2.7이 된다. 그래서 pF 옆에 있는 숫자가 클수록 토양 입자와 그리고 물이 세게 붙어 있는 것이다. 그런데 pF 옆에 있는 숫자가 작을수록 토양 알갱이하고 물이 헐겁게 붙어 있는 것이다라는 거죠. 얘는 헐겁게 붙어 있기 때문에 물이 그냥 밑으로 쭉 빠지는 그런 특성 가지는 거예요. 그리고 중력수도 식물들이 먹으려면 먹을 수는 있는데 워낙 헐겁게 붙어 있기 때문에 식물들이 먹기도 전에 밑으로 쭉 빠져버리는 경우가 상당히 많죠. 그리고 지하수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밑으로 물이 중력수가 내려가서 저 밑에 어딘가에 고여 있게 돼요. 그 물이 이제 지하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죠. 그래서 지하수에 정체하고 있는 물이면서 모관수의 근원이 되는 물이 지하수. 그래서 11번에는 정답이 2번이 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이제 12번 문제, 도복에 대한 경감 대책으로 옳지 않은 것. 답은 2번. 도복이라고 하는 것은 쓰러지는 것이죠. 그런데 지베렐린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역할을 하냐, 이걸 한번 좀 생각을 해보시면은 지베렐린은 굉장히 다양한 역할을 해요. 그런데 신장 생장에 관여한다, 이렇게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지베렐린이라고 하는 것이 처음 발견된 것 자체가 키다리병에 걸린 식물체로부터 발견이 되었다. 그렇게 줄기가 길어지면은 잘 쓰러지는 거란 말이죠. 그래서 지베렐린 처리를 하면 오히려 더 쓰러지게 되는 현상이 생겨요. 그래서 이건 어떻게 바뀌어야지 되냐면 지베렐린 생합성을 억제하는 물질을 처리를 해야 되는 거예요. 지베렐린 생합성을 억제하는 기구를 가지고 있는 것을 이용을 해야 한다. 구체적으로 우리 재배약체 기준에서 언급하고 있는 건 뭐냐면 이나벤화이드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이나벤화이드. 그런데 이 이나벤화이드를 못 봤어도 지베렐린은 길게 하는 거니까 그럼 더 잘 쓰러지겠지?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 문제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걸 이용을 해서 절간 신장을 억제시켜 줘야 한다라는 것이죠. 절간 신장을 억제해야 되는 거예요. 항상 가늘고 길다란 줄기일수록 잘 쓰러진다. 이거 한 개만 기억하시면 되죠. 13번 문제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이 홈파와 관련한 것도 뭐 우리 모의고사 문제풀이라든지 이런 데서 되게 여러 번 다뤘었던 뭐 그런 거기 때문에 보자마자 답을 찾으셨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홈파의 이로운 점이 아닌 것은 4번이 되는 것이죠. 이 홈파라고 하는 것은 벽과 목초와 콩과 목초를 섞어서 파종을 하는 것이 홈파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 이렇게 목초를 섞어서 파종을 하면은 공간을 효율적으로 이용을 한다. 한마디로 상번초와 하번초가 같이 살기 때문에 공간을 효율적으로 이용을 하게 되고,
또 콩가를 뿌렸기 때문에 질소 고정 미생물이 역할을 하니까 질소지 비율을 절약을 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거기에다가 또 이 잡초도 줄어든다. 클로버 같은 그런 콩가를 혼파를 하게 되면은 공간을 딱 메워줌으로써 잡초 발생을 억제시켜주는 그런 효과를 얻을 수가 있어요. 이 외에도 비료 성분을 효율적으로 이용을 할 수 있고, 비료 성분 효율적으로 이용을 할 수가 있고, 그리고 산초량의 평준화도 이룰 수가 있고요. 산초량 평준화, 그리고 건초 제조상 이점도 얻을 수 있어요. 건초 제조상 이점도 얻을 수가 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이 다 혼파를 했을 때 얻을 수 있는 좋은 점이에요. 그런데 불리한 점으로 종자 체종이 불리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종자를 체종을 할 때 콩가만 골라가지고 체종을 해야 되고 벼가만 골라가지고 체종을 해야 돼요. 그러면 굉장히 그건 불편한 거예요. 그래서 곤란하다 이렇게 바뀌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답이 4번이 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사실 파종하는 작업도 한 가지 작물만 파종할 때에 비해서는 좀 더 불편한 점도 있고요. 그리고 목초별로 생장이 다르다라는 점이 장점이 되기도 하지만 단점이 되기도 해요. 왜냐하면 목초별로 생장이 다르기 때문에 시비를 할 때에도 각각 생장량을 고려해서 시비를 해줘야 되겠고, 그리고 수확이라든지 이런 거 할 때에도 먼저 빨리 자라는 거, 늦게 자라는 거 이런 게 있으니까 한 방에 수확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수확 작업도 불편하다라고 하는 점이 단점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13번에는 답이 4번이 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14번 문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농작업의 기계화율이 가장 높은 작물은 논벼예요. 이 문제를 보시고서 아 이거 뭐라는 거야 이렇게 생각하신 분이 계시겠지만 제일 많이 기르는 거, 제일 많이 경작하는 거, 제일 많이 재배하는 거가 당연히 기계화도 많이 된 거란 말이죠. 그래서 벼가 제일 많이 재배한단 말이죠. 그래서 논벼가 정답이 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이거 같은 경우는 구체적으로 한번 언급을 해본다면, 구체적으로 우리 2009년도 기준으로 우리나라에서 기계 이양 재배를 하는 게 약 96.6%가량 된다. 이렇게도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거는 뭐 사실 너무 2009년 기준은 너무 옛날이기는 하지만 어쨌든 2009년도에도 96% 정도였었고, 그러면 지금은 2020년도니까 더 많이 이렇게 이용을 하게 되겠죠. 그리고 우리 식용작물학 책에도 이런 사항들이 써 있는 것도 확인을 해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식용작물학 책 같은 경우는 더 옛날 기준으로 나와 있기는 하지만 기본적으로 뭐 식용작물학 책에서는 뭐 2004년도 기준 이런 거가 언급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양할 때 이미 2004년도에 이양과 관련한 게 98에서 99%, 또 수확과 관련한 게 99%, 그리고 방제 작업과 관련한 게 이미 그때 99% 정도 기계화되었다라고 써 있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보통 그런 거는 중요하게 보고 넘어가질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거를 보고서 아 모르겠다라고 생각하신 분도 아마 있으셨을 거예요. 근데 간단하게 생각하시면 돼요. 제일 재배 많이 하는 거가 기계화도 많이 됐다 생각하시면 되죠. 그래서 14번에는 답이 4번이 되는 것이고요. 15번 문제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돌연변이 육종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이 무엇이냐라고 하는 문제이고요. 정답은 3번이 되죠. 예. 돌연변이 육종이라고 하는 것은 돌연변이율이 낮고 열성 돌연변이가 많이 만들어진다. 그죠? 적게 생성이 되는 것이 아니라 열성 돌연변이가 굉장히 많다라는 것이 특징이 되죠. 그리고 유발원 중에서 많이 쓰이는 X선과 감마선은 잔류 방사능이 있어서 지속적으로 효과를 발휘한다 이렇게 써 있는데요. X선과 감마선은 균일하고 안정적인 처리를 할 수 있고 잔류 방사능이 없어요. 잔류 방사능이 없어요. 그래서 얘를 많이 이용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타식성 작물은 이형적합체가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돌연변이체를 선발하기가 쉬운 게 아니라 선발하기가 어렵다. 그래서 이게 4번도 틀린 것이다 라는 거죠. 타식성 작물 같은 경우는 이형적합체가 많기 때문에 겉모습을 보고서 아 이런 형질을 가진 거가 돌연변이 육종 때문에 나온 건지 아니면은 타식이 돼서 이형적합체가 돼서 이런 형질이 나온 건지 구분 자체가 굉장히 어렵단 말이에요. 그래서 쉽다를 어렵다로 바꿔주셔야 되죠. 그래서 15번에는 정답이 3번이 되는 것이고요. 16번 문제.
동일한 포장에서 같은 작물을 연작하면 생육이 뚜렷하게 나빠지는 작물로만 묶은 것이 무엇이냐? 답은 4번이 되죠. 지금 이것은 연작과 관련해서 우리 교재에 보면은 작물의 기지 정도라고 하는 것이 나와 있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으세요. 그래서 그 기지 정도를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그 부분을 보시면 1년 휴작이 필요한 것, 2년 휴작 필요한 것, 3년 휴작 필요한 것 이런 것들이 나와 있죠. 그런데 휴작하는 기간이 길면 길수록 연작의 해가 큰 것이고 또 휴작하는 기간이 짧은 걸로 가면은 연작의 해가 좀 작은 거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예. 그런데 여기에서 수박이라고 하는 것은 5년에서 7년 휴작이 필요한 작물이죠. 5년에서 7년 휴작이 필요한 작물이 수박이고요. 그리고 인삼이라고 하는 것은 10년 이상 휴작이 필요한 작물이죠. 10년 이상 휴작이 필요한 작물이다. 그런데 콩이라고 하는 것은 1년 휴작이 필요하다. 콩은 1년 휴작. 그리고 또 딸기는 연작의 해가 적은 작물에 들어가요. 아예 연작의 해가 적은 작물에 들어간다. 연작의 해가 적은 작물에 들어가는 것. 그리고 고구마라고 하는 것. 이것도 연작의 해가 적은 작물에 들어가는 것이고 시금치 같은 경우는 1년 휴작이 필요한 것이죠. 1년 휴작이 필요한 것. 그리고 옥수수 얘도 연작의 해가 적은 것. 감자는 2년 휴작이 필요한 것. 2년 휴작이 필요한 것이죠. 그래서 정답이 4번. 휴작하는 게 긴 애들로 묶인 것을 찾으면 되는 문제인 거죠. 17번 문제. 불광성에 대한 설명, 옳지 않은 것을 물어보는 문제이고요. 네, 지금 답은 여기 4번이 되네요. 이 불광성과 관련해서는 이제 옥신이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게 영향을 끼치게 되죠. 그런데 줄기나 초엽에서는 만약에 이쪽에서 이렇게 햇빛이 비친다라고 본다면 햇빛이 비친 이쪽 부분 같은 경우는 이제 옥신의 농도가 낮아지는 특성을 가지게 되고 이쪽이 옥신 농도가 더 높단 말이죠. 그래서 옥신의 농도가 햇빛 비치는 쪽이 낮아져서 여기는 길게 못 자라고 또 반대로 이 부분이 길게 자란다. 그래서 여기는 길게 자라는데 여기는 길게 못 자라니까 얘들이 이렇게 휘게 되는 현상이 생기게 되는 거죠. 그래서 답이 4번이 되는 것이죠. 지금 초엽에서는 옥신의 농도가 낮은 쪽에 생장 속도가 반대쪽보다 높아져서가 아니라 낮아져서 그죠? 그래서 햇빛 있는 방향으로 구부러진다. 이렇게 들어가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답이 4번. 4번이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거 청색광이 유효하다라는 거 반드시 우리 이거 기억하고 있어야 되는 그런 사항이 되겠고요. 18번으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농작물 관리에서 중경에 이로운 점이 아닌 것이 무엇이냐라고 하는 문제이고요. 정답은 4번이 되네요. 4번. 중경이라고 하는 것은 토양 윗부분을 살살살살 긁어가지고 잘 섞어주는 거, 그게 이제 중경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요. 중경을 하게 되면 논의 요소 항산화물 등을 덧거름으로 주고서 중경을 하게 되면 윗부분을 살살살살 잘 긁어서 섞어준다면 비료가 산화층으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비료가 아랫부분으로 들어가게 되는데 그 아랫부분은 어떤 부분이에요? 환원층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비료가 환원층으로 섞여 들어가기 때문에 그래서 비료 효과가 증진이 된다. 그래서 답이 4번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파종 후 비가서 표층에 굳은 피막이 생겼을 때 살살살살 긁어갖고 잘 섞어주면 당연히 발화가 잘 되게 윗부분 잘 뚫고 나올 수 있게 도와주는 것이고 또 산소 공급이 해준다. 그것도 그냥 긁어주기 때문에 밑으로 산소 잘 들어가게 해주는 것이고 그리고 토양수분 증발이 경감된다. 이런 건 뭐 워낙 많이 우리가 다뤘잖아요. 그죠? 그래서 중경을 하게 되면은 토양이 이렇게 있으면 윗부분만 여기만 이제 내가 중경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물이 올라오는 길을 위에만 차단시킨 거다. 그래서 물이 여기까지 올라오고 여기 끝까지 안 올라가니까 물이 안 날아가게 되는 현상이 생기게 되는 거죠. 그래서 토양수분 증발이 경감되는 효과도 얻을 수 있는 거고요. 그래서 정답은 4번. 요거를 보고서 알아보셨어야 되는 건데 이런 거가 아마 빨리빨리 대충대충 봤다 그러면 이게 몰라서 틀리는 게 아니라 이제 실수가 있으셨을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되겠네요. 19번 문제.
가보겠습니다. 식물 생장 조절제의 재배적 이용성에 대한 설명. 옳지 않은 것이 무엇이냐? 답이 3번. 불지성, 불광성. 이거는 옥신에 관여하는 것이다. 그죠? 그런데 우리 식물 생장과 관련해서 뭐 다른 여러 가지 뭐 애들은 굉장히 지베렐린의 생합성이라든지 이런 거를 억제하는 그런 뭐 억제제들이 많이 있었지만 딱 한 가지만 옥신 작용을 방해하는 식물 생장 억제제에 속하는 애가 있었어요. 모르파크틴이라고 하는 것이 있었죠. 모르파크틴을 처리를 하면 얘가 하는 일이 옥신을 눌러버리는 거라고요. 그래서 불지성, 불광성이 없어지기 때문에 뒤틀리고 꼬이는 생장을 하게 된다. 그래서 모르파크틴을 처리를 했을 때에는 그건 옥신의 힘을 눌러버리는 것이기 때문에 분얼도 많아지게 되는 특성을 볼 수가 있어요. 그게 또 모르파크틴이 가지는 굉장히 중요한 특성이에요. 식물 생장을 억제하는 물질들이 거의 대부분 지베렐린을 눌러버리는 애들 위주로 구성이 되어 있는 반면 특징적으로 모르파크틴은 옥신을 누르는 거. 이거 반드시 우리가 구분하고 있어야 되는 사항이겠죠. 네, 이제 20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20번 문제 유전자 A와 B가 서로 다른 염색체에 있을 때 유전자형이 이렇게 이형적 합체로 이렇게 나오는 양성작종인 작물에 대한 설명 옳지 않은 것을 물어보는 문제이고요. 정답은 2번이 됩니다. 자식을 했을 때 나올 수 있는 유전자형은 16가지가 아니라 9가지이다. 이렇게 얘가 바뀌어야지 돼요. 기본적으로 우리 독립적인 N쌍의 N쌍의 대립 유전자는 이의 N승가지 배우자를 형성하고 그리고 4의 N승가지 배우자 조합을 만들고 3의 N승가지 유전자형이 생겨서 2의 N승가지 표현형이 나타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지금 여기서 이렇게 양성잡종인 이런 AA, BB 얘를 가지고서 얻을 수 있는 유전자형은 어떤 형태인 애들이 나오냐 하면 일단 먼저 요걸 가지고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배우자부터 먼저 얘기를 한번 해볼게요. 얘를 가지고서 얻을 수 있는 배우자는 이렇게 4가지 배우자가 나올 수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 이거는 어때요? 유전자 A, B 이렇게 독립적인 두 쌍의 대립 유전자 기준인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총 4개이면서 이게 2의 2승이다. 지금 두 쌍 기준이기 때문에. 그래서 배우자는 이렇게 4개가 만들어진 것이고, 그리고 지금 이런 배우자가 이건 이제 서로 자식을 시켜서 우리가 후대를 얻게 되는데, 얘를 자식을 시킨다라고 본다면 정세포 쪽에도 이런 거가 4개, 그리고 난세포 쪽에도 이런 거가 4개가 나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정세포 쪽, 난세포 쪽 다 4개씩 이렇게 나오기 때문에 얘네를 가지고서 교배를 해서 얻은 배우자의 조합은 총 16개가 된다. 우리가 이렇게 얘기를 해볼 수가 있어요. 여기 1개, 2개, 3개, 4개, 1개, 2개, 3개, 4개 배우자의 조합이 총 16개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유전자형, 자식을 했을 때 나올 수 있는 유전자형이 16개가 아니라 얘네를 가지고 자식을 해줄 수 얻을 수 있는 배우자의 조합이 16개 이렇게 바뀌어야 되는 것이죠. 그러면 얻을 수 있는 유전자형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유전자형은 여기를 지우고서 한번 적어볼게요. 얻을 수 있는 유전자형은 이런 형태와
이런 형태, 뭐 이런 형태, 이런 형태, 이런 애들을 얻을 수가 있어요. 지금 여기에 제가 이렇게 찍 그은 거 이렇게 표현한 건 뭐냐면은 옆에 오른쪽에 우성도 가능하고 열성도 가능하다. 우성도 되고 열성도 된다. 이거 우성, 열성 다 표현하는 그런 것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이게 요런 형태인 거가 4개가 있고요. 그리고 이런 형태인 거가 2개가 나오게 돼요. 아까 16개의 배우자 조합들 중에서 요런 형태 A도 우성인 거, B도 우성인 거 2개가 동시에 우성인 거 찾으면은 그런 거는 총 4가지 형태가 있어요. 그리고 요거 같은 경우도 2가지가 있고요. 그리고 요런 형태인 것도 2가지가 있고 요런 형태인 거는 이제 1가지 이렇게 들어가게 돼요. 그래서 요거 4가지, 2가지, 2가지, 1가지 이렇게 해서 총 9가지다. 9개이다. 그래서 얘네를 자식을 했을 때 얻을 수 있는 유전자형은 9가지. 그러면 이 9가지라고 하는 것은 3의 2승 이렇게 우리가 쓸 수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표현형 같은 경우는 이게 같은 표현형으로, 이게 같은 표현형으로, 이게 또 같은 표현형으로, 이게 같은 표현형으로. 그래서 표현형은 1개, 2개, 3개, 4개. 그래서 표현형도 한번 적어본다면 표현형은 4가지이다. 이거는 우리가 또 2의 2승 이거 기준으로 이렇게 우리가 쓸 수가 있는 것이고요. 그래서 배우자 유전형 4가지, 1개, 2개, 3개, 4개. 그리고 자식을 했을 때 나올 수 있는 표현형은 4가지. 그렇죠? 요거 1가지, 요거 1가지, 요거 1가지. 얘네들이 개수는 뭐 굉장히 여러 개가 있지만 우성인 A와 우성인 B가 같이 있으면 어차피 표현형은 1가지. 이것도 개수는 여러 개이지만 우성인 A 혼자 있으면 옆에가 우성인 거가 있든 없든 간에 여기 우성인 대문자 A가 있으면 이거는 다 표현형 1가지. 옆에가 우성이든 열성이든 간에 우성인 B만 있으면 이거는 또 표현형 1가지. 전부 다 열성이면 표현형 1가지. 이렇게 해서 표현형은 4가지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 정답은 2번이 되는 것이고요. 이렇게 해서 이제 20번까지 설명을 마쳤고요. 사실 이번에 이 재배학 같은 경우는 문제가 어렵게 출제가 되지는 않았어요. 그런데 항상 시험장에서는 실수가 자꾸 생겨요. 아마 여기에서 풀었으면 다 맞추고 나왔을 수도 있어. 그런데 실제 시험장에서는 이상하게 실수가 생긴단 말이죠. 그래서 시력 발휘가 제대로 안 되셨을 수 있어요. 그리고 좀 5과목을 다 풀다 보니까 집중력이 많이 좀 떨어지고 이런 이제 현상도 이제 볼 수가 있겠고요. 그런데 아직 우리는 국가직 시험이 남아있기 때문에 혹시라도 점수가 좀 만족스럽지 못하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더 열심히 공부를 하시면 되겠고, 그리고 전체적으로 골고루 이제 다 공부를 많이 하셔야 돼요. 지금 우리가 출제된 것을 보면은 파트 1 재배 개설과 관련한 것은 그 재배 개설과 관련한 부분에서는 딱 한 문제 출제가 되었는데, 유전과 관련한 부분, 유전 6종 파트 2 부분, 파트 2 부분에서는 총 6문제가 출제가 됐어요. 유전 6종 합해가지고 통으로 파트 2에서는 6문제가 출제가 되었고, 또 환경 파트에서는 4문제가 출제가 됐어요. 그리고 재배기술 1에서는 3개. 아이고. 재배기술 1에서는 3문제, 재배기술 2에서 6문제 출제가 됐어요. 그래서 예전보다 재배 기술 파트에서 굉장히 좀 출제가 많이 되는 특성을 볼 수 있기 때문에 기술 파트를 좀 확실하게 보셔야 되겠어요. 그래서 재배 기술 1, 2를 합하면 총 9문제나 나온 거예요. 기술과 관련한 부분이 되게 많죠. 그걸 일일이 좀 구체적으로 한번 말씀을 드려본다면, 재배 기술 1과 관련해 가지고 작부 체계에서 2문제가 나왔어요. 그리고 또 종자와 관련한 작부 체계 바로 다음에 연결된 종자와 관련한 부분에서 1문제가 나왔죠. 그래서 재배기술 1에서 3문제, 그리고 이제 재배기술 2로 들어가면 작물의 내적 균형과 관련한 데에서 2문제가 나왔어요. 그리고 관리와 관련해서 2문제, 재해 방제에서 1문제,
그리고 또 아까 기계화 재배와 관련된 거를 굳이 파트에다가 집어넣는다라고 한다면 그건 이제 생력 재배와 관련된 부분에다가 넣어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재배기술 2가 재배기술 2 부분에서 또 굉장히 문제가 많이 나온 거가 되죠. 총 6문제나 나온 거예요. 재배기술 1, 2를 합하면 9문제. 굉장히 예전에 비해서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옛날에는 사실 유전 환경 파트에서 굉장히 문제가 많이 나왔어요. 사실 지금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거의 뭐 유전 환경 합한 개수하고 재배 기술 파트 합한 개수 문제 차이가 하나밖에 안 나요. 이 정도면은 재배 기술 파트의 중요도가 많이 높아졌다고 볼 수 있어요. 확실하게 꼼꼼하게 좀 봐주셔야지 되겠고, 재배 기술 파트는 물론 이해도 있지만 단순 암기가 드립다 많다라는 거 아시죠? 특히 아까 전에 그런 거 제초제와 관련한 거 이런 거 그냥 다 암기잖아요. 열심히 외워주셔야지 되는 부분이에요. 예. 그러면 해설은 이제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